최근에 제가 좀 우울증 증상이 올라와서 정확히 말하면 무기력증이죠. 그래서 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좀 약도 바꾸고 또 여러 상담 치료도 받고 하면서 다시 컨디션이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스토리님의 유튜브 강의도 결제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적용시켜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이론처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 실험처럼 어떤 변수를 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또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내 마음에 들게는 만들자 뭐 이런 기준을 좀 세우면서 장기하님 콘서트 라이브 영상을 보니까 군대에서 싸구려 커피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런 마인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을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좀 적용시켜 보면서 해밍웨이의 시타르타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길이 누구한테는 면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지혜라는 건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 말로 표현될 때는 그건 일면적으로 변한다. 말로써 말해질 수 있는 거, 생각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일면적이다. 모두 다 반쪽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혜는 3D 같은 건데 이걸 강의나 말로 전달하면 2D가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가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걸 적용시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았습니다. 역시 직접 경험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지름길은 없다. 네. 시타르타는 참 읽을 때는 몰랐는데 두고두고 생각나는 참 고전다운 고전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984를 읽어봤습니다. 조지 오웰의 작품이죠. 동물농장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동물농장은 다들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1984도 동물농장과 비슷하게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읽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분들의 마음이 이랬을까? 아니면 군사정권 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랬을까? 내가 그때였다면? 내가 이 소설 속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저항해야 될 건 없을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할 거리도 많고 와닿는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우선 이 세계관은 저 실제 존재하는지 이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 빅브라더가 독재라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참 독재 정권은 신기하게도 굳이 이제 본인 얼굴 포스터를 꼭 많이 붙여놓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얼굴을 이렇게 붙여놔라 하면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독재자들은 약간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 얼굴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흰 건물 전면에는 윈스턴이 서 있는 곳에서도 훤히 보이는 당의 3가지 슬로건이 우아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 슬로건이 이 세계관을 지탱하는 가치관이 됩니다. 일단 앞뒤가 다 다르죠. 전쟁과 평화, 자유와 예속, 그리고 무지와 힘. 그래서 외부와의 전쟁을 통해서 내부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자유는 강력한 시스템에 종속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 무지한 것이 힘이 된다. 굉장히 모순적인 문장들이지만 이 세뇌를 통해서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일기를 쓰는가? 그는 벼랑간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를 위해? 그는 잠시 일기장에 적힌 날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여기 주인공은 일기를 씁니다. 근데 일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몰래 쓰게 됩니다. 심지어 걸리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굴 위해서 쓰는 걸까? 내가 이 일기를 쓴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일기 쓰면서 죽을 짓을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빅브라더가 일기를 금지한 이유가 뭘까? 이걸 사형시킬 만큼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일기가 가장 작은 단위의 혁명이다. 그래서 혁명을 시작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이 빅브라더의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이 일기를 중범죄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일기를 쓴다고 해서 요새 사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데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잃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기 그리고 글쓰기가 가진 힘이 크다.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브라이언의 정치적인 신조가 불완전하리라는 은밀한 믿음, 아니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 주인공이 동료인 오브라이언이랑 눈이 마주치면 쟤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군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면 눈빛만 봐도 이제 쟤 무슨 생각하는구나, 나랑 똑같은 생각하네, 이런 힘든 와중에도 눈이 마주치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동료들이 있죠. 물론 이 스토리에서 오브라이언은 알고 보니까 이제 사상 경찰이었지만 그런 동료들 덕분에 우리가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또 버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뚱뚱하면서도 활동적이었는데 바보처럼 어리석은 데다가 맹목적인 열성 분자였다. 당의 안정성은 사상 경찰보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이런 류의 인간들에 의해 유지되는 셈이었다. 여기 이 주인공처럼 의문점을 갖지 않고 정말 털끝만큼도 저항 정신이 없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뇌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어딜 가나 다수에 섞여서 잘 적응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 저항 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주인공이랑 단순히 생각의 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이 사상경찰보다도 나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체제가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선임이 나를 때렸다고 나도 후임을 때렸다, 선배가 욕하길래 나도 후배를 욕했다, 다들 하길래 나도 했다, 이거는 면죄부가 될 수 없죠. 나치 범죄에서 악의 평범성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의심하고 되돌아봐야 되죠. 어린 왕자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녹아들 때 한 번 더 조심하고 좀 의심해 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30살 이상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고자질하는 아이가 이를 흔히 꼬마 영웅이라고 한다. 부모의 대화에서 어떤 위험한 말을 슬쩍 엿듣고는 사상경찰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타임스에 실리기 때문이었다. 약간 북한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가 부모를 고발해버립니다. 아이는 이제 세뇌를 받아들일 때 훨씬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활용해서 부모들을 억압하는, 잡는 모습이죠. 참 진짜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세뇌하거나 어떤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거는 정말 중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좀 교육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순수함을 악용하는, 참 화가 났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나치에서도 소년병들을 이용하기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린 아이들한테 좀 이상한 사상을 주입하는, 이거는 질 나쁜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네는 신어를 만든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다는 걸 모르나?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래서 요 세계관에서는 단어를 점점 통합하고 없애면서 사고의 폭을 좁힌다. 결국에는 반역에 관련된 단어들도 없애서 반역 생각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단어가 100개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 커집니다. 3개 단어로 의미를 만든다면 100의 3승일 거고, n개 단어로 의미를 만든다면 그 가지수는 100의 n승이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단어를 통제한다고 해서 사고의 폭을 좁힐 수는 없다. 사람의 생각을 강제하는 건 결국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것이 당의 슬로건이다. 여기서 좀 자세히 봐보면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죠. 순서가 현재, 과거, 미래, 이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업이 정말 많죠. 일제강점기는 우리 조선한테 이득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의 권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만큼 이 소설이 나온 지가 오래되는데도 좀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죄는 죽음을 수반하는 게 아니다. 사상죄는 죽음 그 자체다.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이상 그로서는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했다. 약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다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거를 일기로 쓰거나 뭐 기록해서 아니면 해외에 알리거나 뭐 역사에 남기겠다는 생각. 근데 그건 언제든지 이제 일기장을 들춰보는 일본 경찰들한테 발각되면 뭐 고문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런 당해의 감시를 피해서 일기도 쓰고 이런 마음을 품는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두려움들이 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저항을 해야 되나? 지금은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군사 독재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것에 저항을 해야 되지? 사회적인 편견? 아니면 뭐 전통적인 가치관? 강력한 감시가 우리는 없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비장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저항해야 할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작은 혁명을 시작해야 할 그런 사상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형제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당에 맞서는 어떤 종류의 조직화된 반역도 결국 실패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현명한 것은 당의 규칙을 위반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일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저항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아까처럼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사는 분들도 있고 이 주인공처럼 마음속으로 저항 정신을 키우고 기회가 된다면 저항 운동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여자 주인공은 마음속으로는 저항을 하지만 저항 운동은 결국 실패할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을 하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게 현명한 걸지, 저항하는 건지, 순응하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순응하는 척 하면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현명한 건지 좀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글로 옮겼지만 이제는 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여기서 주인공은 적극적인 저항 운동을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제 빅브라더에 반대되게 저항하는 행동이 일기 쓰고 연애하기 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왜 빅브라더가 일기 쓰기를 금지했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글로 옮기고 글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중에 저항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그게 사상경찰의 공작에 말려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그런 각오를 했죠. 그래서 이 생각을 글로 쓰고 글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과정이 좀 잘 드러나는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글쓰기라는 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당신들은 아무런 보람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오. 얼마 동안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자백하고는 죽게 될 거요. 그것이 당신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보람이자 희망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가망성은 거의 없소. 우리는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미래에 있어. 우리는 미래에 가서야 한 줌의 먼지와 몇 조각의 뼈다귀로 변해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는 거요. 굉장히 비장하고 그런 무서운 문장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었던 그런 부분이고 참 대단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독립을 볼 수 있을까? 근데 그 전에 들키면 나는 죽겠지. 근데 들키는 건 시간 문제겠지. 그러니까 나는 독립 전에 죽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뭘 위해서 이런 저항을 하는가? 나는 결국 보람도 못 느끼고 희망도 없는 가능성도 없는 걸 왜 하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겠다. 아무런 보람도 희망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뒷부분을 스포하자면 저항 세력인 줄 알았던 고위 간부 오브라이언이 사실은 사상 경찰이었고 결국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런저런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굴복을 하고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말이 조금 비극인데 나중에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세뇌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문점을 가진 사람도 고문당하고 끝까지 괴롭히면 세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게 이런 독재 정치가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어떤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시스템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우리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좀 대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나름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말하듯이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돈을 적당히 받는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회식하고 힘들면 술 마시고 동기들이랑 뭐 얘기하면서 이겨내고 뭐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결혼을 하고 뭐 결혼식은 부끄럽지 않게 돈 좀 들여서 하고 괜찮은 집을 좀 전세로 얻어서 살고 그러다가 적당한 나이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 생활을 병행하느라 좀 고생을 좀 하고 또 술 마시면서 위로를 받고 아이가 크면 아이 교육 문제로 또 고민을 하고 아이 대학 등록금 해결될 때까지는 회사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애들 졸업하면 이거 애들 결혼할 때까지는 회사에 있자. 그러다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모아놓은 돈이나 뭐 사놓은 아파트, 빌라 같은 걸로 여생을 사는 거죠. 뭐 아이들한테 손자, 손녀 언제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요즘 세대, 요즘 시대의 인생관에 저는 나름대로의 저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분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랑은 이제 맞지 않다는 건데 남들 다 간다고 나도 그 길로 가야 하나 좀 싶은 거죠. 저는 이런 인생관에 저항을 하고 있고 나름의 저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또 다른 분들 나름의 저항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회사를 뭐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부당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참고 마음속으로는 저항을 하겠다. 그리고 뭐 쇼츠를 보거나 이런 유튜브 보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도파민 디톡스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누구나 각자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어서 또 그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